라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 목적성 중에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알아두기 핵심 체크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럼 핵심 체크 꼭 알아둘 내용들 한번 봅시다. 자, 전체는요, 125장. 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1장부터 12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힘들죠. 시조작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한 100편 보기도 어려운데, 용비어천가 한 작품에 125개의 수를 전부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뭐 선별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고, 대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 2장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요. 개국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개국송. 개국송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나라를 연 것에 대해서 송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09장까지는 사적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행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사적인 행적들을 예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행적들을 예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왕조가 대단해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다음에 110장부터 125장까지는 개왕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왕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축하, 송축, 오래오래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신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 1, 2장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자, 여기 뭘 보고 있습니까? 왕권의 정당성, 한글의 시험, 그 다음에 후왕에 대한 권계. 이것들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무엇의 목적? 그렇죠. 용비어천가를 창작한 목적. 그러니까 세종대에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그것을 공포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봤던 그런 용도로 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왕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후왕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한글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역사상 문화자원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욱더 중요한 작품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당성이라고 하면 그 정당성은 주로 어디서 끌어오게 되느냐. 자, 뒷받침을 해주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정당성은 어디서 온다. 바로 이것들에서 옵니다. 하늘의 뜻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왕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대적인 얘기로 한다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은 거란 말이야. 현대에 뭔가 잘못된 정권이 있다면 뒤집어 엎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역시 왕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것을 견제하고 그리고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만 그 유교 의식에서 충의 사상을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면 새로운 왕조는 자연스럽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쿠데타, 그것도 성이 바뀌는 왕족이 아닌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정권이니까 정당성을 얻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새로운 정권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 새로운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혹은 그런 정치적인 약점을 다른 곳으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3S 정책이니 대표적인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픔을 달래주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국 고사와의 일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하늘의 뜻이다. 야, 우리 왕이 이렇게 새롭게 왕조를 시작한 이유는 말이지 하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에이 왜 그래요? 증거대 보세요. 왜냐면 옛날에 이성계가 꿈 꿨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 꿈이 그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 해석하기 나름이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뭔 소리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중국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구나. 왜?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좀 큰 나라로서 섬기는 성향이
어떻게든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라 많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적인 자존심 지금 우리가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사대적인 그런 경향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이 마이크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좋아요 선생님 그지 같은 선생님이 무슨 좋은 거 샀겠어요? 그럼 야 이거 저 일제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편견이죠. 선입견이고. 자, 그런 것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뻔한 거죠. 하늘의 뜻에 대한 얘기들이 주구장창 나오고 중국 고사 일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국 고사 일치 때문에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으로 되어 있고 중국의 고사 그다음에 우리 고사 해가지고 두 개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내용상의 형식상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긴 길을 한번 떠나 볼까요? 뭐 9개 정도의 작품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부터. 해동육룡이 나라샤 그랬습니다. 해동육룡. 여기서 해동이라는 것은 바로 바다 동쪽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마리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6마리 용은 이게 육조를 얘기합니다. 육조. 우리의 건국,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6 임금입니다. 목조, 그 다음에 익조, 도조, 환조, 그 다음에 태조, 그리고 태종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임금은 실제 임금이었고요. 태조가 이성계로서 건국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손자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임금의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육조가 바로 육룡이 되겠고요. 그런데 건국한 것은 태조인데 왜 6명이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때부터 기틀을 마련해 왔고 그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6 임금이 나시어 날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뜻을 폈다 이런 얘기죠. 뜻을 펴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펴자. 그 뜻을 마음의 뜻을 펼치어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뜻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개국입니다. 여기서 일마다 할 때 이 일이 바로 뭐냐면 개업, 개국이에요. 개국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창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뭐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창업을 쓸 수 없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국의 일, 바로 창업이 뜻을 펴셔서 그 개국의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성이 동바시니. 고성 이건 뭐예요?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의 고사와 동부한다는 얘기는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6 임금이 뜻을 펼치셔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또한 중국과 일치되니. 어떻다는 거야? 정당한 왕조요 뜻깊은 왕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은 결국 두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천복, 바로 정당성의 근거 첫 번째 하늘의 뜻이다. 두 번째 뭡니까? 고성과 동부한다. 바로 중국의 고사 일치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제1장에서는 육조의 창업이 결국은 하늘의 뜻이며 이거 천복 나왔었죠. 중국 고사와 일치한다는 걸 통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장이기도 하죠. 자, 뿌리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쉐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고 헐렁헐렁하면 바람 불면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뭐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힐 수가 없겠죠. 여기서 여름은 썸머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썸머의 여름을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요렇게 씁니다. 여름 이렇게 써야만 계절의 여름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샘이 깊은 샘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잃어바라래가 아니라 내에 이르러서
나중에 끝에는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다.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잘 피고 열매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샘이 깊은 물, 근원이 튼튼한 그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고 냇물로 흐르고 강물로 흐르고 끝끝내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다. 멈추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도의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장은. 그래서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징 비유 표현 들어있다라는 것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기 보면 한자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 고사가 없습니다. 중국 고사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어를 사용했다라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문학성이 뛰어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전체 125장 중에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 출제 가능성도 가장 높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그 상징적인 의미, 즉 원관념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까요? 결국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근본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뿌리가 굳게 박혀 있으니까 근본이 튼튼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나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에 아니 그칠세 아니밀세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내우외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우외환. 안의 근심, 그죠? 밖에서의 환란, 이걸 내우외환이라고 하는데요. 즉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련. 자, 어떤 시련에도 그 다음에 밀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뭐 따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는 건 뭐로 봐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결실이죠. 그렇죠. 결실이 많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하나의 나무에서 보면 결실이 꽃과 열매겠지만 한 민족 국가에서 결실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 그 문화가 문명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화가 아름답게 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얘를 문화라고 꼭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볼 때에는 이 관습적인 상징에서 출발하는 것이 항상 좋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 보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샘이 깊은 물 이젠 쉬워지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뭐야? 물이라는 거 남간하고 똑같죠.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이 깊은 나라, 즉 유서 깊은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유서 깊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지. 그렇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신도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 보면 신도가 같은 경우에 유서 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덕을 쌓아서 만든 도읍지면서 옛날에 어떠한 도읍지로서 이름이 났던 곳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연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신도가하고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가말의 안에 그 칠세 감은 마찬가지 바람하고 똑같아. 내우외환. 그래서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 칠세 내일을 바라래 가나니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네요. 그렇죠? 냇물에 이르러서 바다에 간다. 자, 물의 이미지 생각해 봅시다. 물의 이미지. 자, 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님과 나와의 이별의 공간, 슬픔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현대 작품에서 보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인생. 그렇지. 혹은 역사, 광야 같은 작품에 보면 역사, 문명. 자, 여기서도 역사나 혹은 문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냥 왕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예요? 새로운 왕조의 문명과 역사는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 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은 근본이 튼튼한 나라,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그 결실 문화가 번창할 것이다. 샘이 깊은 물, 그 근원이 튼튼한 유서가 깊은 나라는 어떤 시련에도 끝나지 않고 그 왕조의 역사가 문명이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7장. 붉은 새가 글을 물어서, 붉은 새가 글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붉은 새가 축축축 날아가지고 글귀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침실입에 앉자니. 침실입에. 저 입회라는 시어는 뭐냐면요,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침실 문에 와서 뜩 앉습니다. 앉으니 성자혁명의 성스러운 자손의 혁명의 제호. 제호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늘의 복. 자, 하늘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주는 복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나라의 문왕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나라 문왕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와서 붉은 글귀를, 붉은 이게 뭐 헝겊 같은 데다가 글귀를 딱 써가, 지가 쓰지는 않았겠지 뭐. 그런 글귀를 하나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글귀를 보니까 부지런한 놈이 성공한다 뭐 이런 글귀였답니다.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감을 잡았냐면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이 동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달한 거다. 어떤 하늘의 뜻이냐면 바로 내 자손이 언젠간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후에 무왕이 왕권을 차지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야미 가치를 물어. 자, 이게 이 앞부분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부분이 중국의 고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뒷부분 대칭을 이루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대칭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의 고사가 나오겠죠.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잖아요. 대꾸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꾸의 구조라는 것은 이 용비어천가의 아주 기본 틀이 됩니다. 자, 2장도 마찬가지고 7장도 마찬가지고. 자, 보십시다. 바야미 가치를 물어. 바야미 뱀입니다. 뱀이 까치를 물고서 즘겟가재 연자니. 자, 즘겟가재. 즘겟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에 이런 뜻입니다. 나무의 가지에, 나무까지, 나무입니다. 나무의 가지에 얹으니, 나무까지에 얹으니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손장흥의 가상이 먼저 시니. 성손, 그 자손의 장차 흥할 것을 가상이, 그 징조가 먼저 있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도조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중에 목익도 세 번째 도조가 뭐예요? 자, 활을 쏴가지고 까치를 2마리를 동시에 탁 잡았대요. 옛날에 활 잘 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뭔가를 관통시켜서 동시에 2개 잡거나 아니면 화살을 쪼개거나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샥 나오더니 그 까치를 뜩 물고서 나뭇가지에다 큰 나뭇가지에다 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켜야 될 텐데 삼키지 않고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도조가 사냥을 했는데 짐승이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야, 이거 우리 가문이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으로 보고 있었다? 징조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자,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제호와 그 다음에 가상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시어가 되는 거죠. 즉 하늘에서 너희 가문이 너희들이 임금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태조가 임금이 될 하늘의 징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도조의 이야기지만 임금 될 사람은 태조란 얘기입니다. 요거 태조가 임금이 될 하늘의 징조를 도조가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뜻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봤던 그 하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구조예요. 너희들이 임금이 되는 게 당연하냐? 당연하지. 하늘의 뜻이다. 왜? 까치가 말이야, 뱀이 말이야 까치를 물어가지고 도와주더라고. 그게 왜 징조냐? 야, 중국에도 그런 고사가 있어. 새가 어떤 새인지 모르겠지만 새가 붉은 글을 물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우리도 똑같잖아. 믿겠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장 봅시다. 자, 말씀을 살발이 하되. 자, 살다 아뢰다라는 뜻입니다. 아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꾸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되 많은데 천명을, 하늘의 뜻을, 명령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요번에 무왕입니다. 아까 문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되겠죠. 무왕이 하늘의 뜻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나라를 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단 말이야. 믿지 않고 있었는데 꿈에서 너는 빨리 저 주나라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노래를 살발이 하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였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목자 득국이라는 노래입니다. 목자 득국, 목자하고 이자를 합하면 목자하고 자자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되죠. 즉 이 씨가 임금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씨가 임금이 될 것이다라는 노래를 막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다니는 거야. 이성계가 그 노래 들으면 아이 이런 무엄하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지 이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또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자를 줍니다. 자를 주면서 네가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라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공명정대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무왕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믿지 않았는데 꿈에서 네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성계가, 우리나라 태조가 이 씨가 왕조를 세울 것이다라는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았으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